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자,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아다니는 이야기합니다. 네. UAM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도시명 항공체? 뭐라고 해야 되나? UFO? UFO 말고 이렇게 도심에서 이렇게 붕 떠가지고 예. 교통수단으로 날아갔다가 뿅 내려가고. 그게 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을 만난 적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의외로 현실과 많이 다가와 있더군요. 개발도 많이 됐다고 하고 네. UAM은 뭐 지금 대기업들도 너무 관심사고 UAM을 우리는 하겠다고 하는 업체들도 많고.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약 한 2200년쯤에 하게 되겠구나. 네. 영화에서 보던. 나의 손자의 손자가 탈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네. 아니라 자율주행차보다 네. UAM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농후하다. 맞아요. 네. 는 이야기를 듣고 네. 이거 내가 타겠는데? 우리도 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정부 계획으로는 2025년에 상용화한다고 하니까 네.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게 모르겠어요. 하늘길에서 어떻게 교차하면서 많이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꽤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수송할 수 있으면 아마 수도권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뭐든지 부동산으로. 진짜 이게 사실은 이게 뭐 부동산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게 네. 이게 뭐 출퇴근이 제일 문제죠. 출퇴근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 네. 이제 되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특히 말씀드렸잖아요. 맞벌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직주 근접이 안 되면 가정 생활이 안 된다. 맞아. 그래서 맞아. 경기 외곽 바깥으로 나오면 좋은 집 싼 거 알지만 서울에서 맞아요. 내 집 마련을 못 하거나 아니면 좁은 집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전세 월세를 선택하는 이유가 그거밖에 예. 없다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야. 다양한 이슈들이 얽혀 있는 뜨거운 핫 테마다. 예. 그래서 오늘 그거 배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UAM 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네. 카이의 우리 윤종호 기술혁신센터장님 모시고 이분이 아주 UAM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탑 오브 탑 기술 전문가시라셔서. 카이가 한국 항공 우주 산업. 그렇습니다. 뭐 회사 이름에서 그냥 뭐 날아다니는 느낌 확 드네요. 그냥. 그렇죠. 방산도 많이 합니다만 네. 이 UAM 관련해서도 카이가 아주 선도적인 업체니까 들어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항공우주산업. 한국 항공 우주 산업. 그렇습니다. 카이. 왜 카이라고 부르는지 알겠어요. 어려워서. 어려워. 한국 항공 우주 산업. 네. 왜 윤종호 기술혁신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올 때 뭐 타고 오셨어요? KTX 타고 뭐 대중교통 이용해서 잠깐 네. 볼일 보고 눈 조금 맞으면서 한 40분 걸어왔어요. 기분 아주 좋습니다. 비행기 안 줍니까 회사에서? UAM 만들어지면 그거 들고 다닐까 생각. 네, 회사 만들면 아마 제품 하나 주실 거 와,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UAM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네, 어떤 거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UAM. 그 설명하는 영상이 지금 준비돼 있답니다. 영상 먼저 보고 할까요? 영상을 그럼 먼저 영상 한번 보고? 보시고 나면 네. 질문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네, UAM이 뭔지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네. 네. 야, 멋지네요.
진짜 될까요 이게? 너무 멋진데 지금 조금 보면서도 궁금한 게 UAM이라는 게 수직 이착륙으로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특성인가 봐요. 이렇게 프로펠러가 이렇게 됐다가 앞으로 갔다가 막 그런 것 같던데. 예, 일단 UAM에서 기술적으로 선결해야 될 조건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보통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전기 배터리나 네.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내연기관을 활용하면 일단 도심에서 운용하기 참 어렵습니다. 시끄러우니까 다다다다다다 이 소리 나면 안 되니까. 두 번째가 이제 헬리콥터처럼 단일 로터에 스와시 플레이트가 붙어서 단일 로터 가지고 기동을 하는 이런 것들은 너무 로터가 크다 보니까 예.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고 로터 끝이 도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굉장히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로터라고 하는 게 그 날개를 프로펠러라고 로터라고 하는 합니까? 그런데 이 작은 프로펠러를 여러 개를 쓰면 네. 모터를 여러 개로 달아서 일단 자세 제어하기가 조금 쉽겠죠. 쉽다기보다는 더 어려운가요? 안전해지는 일이 생길 거고요. 하나가 페일이 나도 다른 걸 가지고 리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분산 추진이라고 합니다. 예. 일렉트리피케이션하고 분산 추진. 그래서 합쳐서 그걸 DEP라고 많이 불러요. 네. Distributed Electric Propulsion. 네. 추진을 분산시켜서 하고 전기화해서 하겠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예.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도심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소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프로펠러가 작아지면 소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이제 분산 추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율주행이 궁극적인 이 기술적인 끝이에요. 예. 아주 기술의 종결이 혼자 날아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율이라는 건 자동하고는 다릅니다. 지금도 자동 프로파일러팅은 됩니다. 출발하는 지점, 그다음에 착륙하는 지점, 라우팅은 어떻게 운행 고도는 어떻게 되고 네. 방향은 어떻게 되고 처음에 입력한 대로 항공기는 갈 수 있어요. 예. 당연히 그 타고 다니시는 여객기도 자동 항법으로 인해서 네.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율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그 운항 중에 환경이 바뀌거나 네.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가 생기거나 돌풍이 불거나 했을 때 예. 자기 자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종착 지점까지 가는 라우팅을 바꾼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이머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간다든지 하는 걸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보통 요새 많이 부르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이 돼야지 되겠죠. 그런 기술까지 다 접목이 된다면 궁극적인 UAM은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실 때 프로님께서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보다 먼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자율주행 자동차보다 UAM이 출현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예. 만 자율 비행을 할 수 있는 UAM은 그거보다는 훨씬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는 더 뒤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래요? 판단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먼저, 그다음에 자율주행 UAM이 그 이후에 나중에. 나올 거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이전에 사람이 옵셔널리 파일로팅 하는 그 UAM이라든지 그럼 먼저 나올 것이다. 자율주행 기능이 낮은 그런 UAM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율주행이 UAM에서 왜 중요합니까? 예를 들면 그냥 사람이 이렇게 운전하면 조종사 하나 있으면 되잖아. 조종사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조종사가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네. 근데 결국에 사업성,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저는 네.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예. UAM 운용자 사업자는 사업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파일럿의 무게. 파일럿의 임금, 파일럿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버크들이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 줄여야만 승객을 운송하면서 버는 인터넷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그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KUAM 사업에서도 예. 처음에 분석 결과를 보면 뭐 11만 원, 12만 원 정도의 인천하고 여의도까지 11만 원 내지 12만 원 정도의 요금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 궁극적으로 자율비행이 이루어지면 2만 원, 3만 원대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단순히 기체가 싸져서 그런 게 아니라 서비스를
싼 값에 하기 위한 모든 요소들이 완성이 됐을 때 그렇게 될 거라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조종사 인건비 몇 명이 탑니까? 그 UAM 하나면 대략 지금 승객은 현재 그 가장 선호하는 것들은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꼭 4명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도 이렇게 왠지 네 명이 네. 조종사 타면 3명인가요? 조종사 타면 3명이 세 되든지 명이니까. 아니면 5인승으로 만들어야 되든지 하는 어려움이 그럼 있는 3명이 조종사 인건비를 나눠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내가 그렇지, 보기엔 비싸겠다. 인천공항 갔다가 가는 데까지 뭐 대리운전도 3만 원인데 그렇지. 야, 엄청 비쌀 것 같네. 뭐 그럼. 대리 비행이니까 10만 원이라고 하면 기본으로 인건비만 3만 원씩 일단 내고 들어가야 되네요. 네. 정 되네 안 되네. 그렇죠. 수익성을 딱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자율 비행이 답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해결 못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렵긴 네. 합니다. 근데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주어지면 꼭 그렇게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근데 하늘을 떠다니니까요. 일단은 떠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무거운 게 뜨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네. 연료비가 많이 결국 들지 않아요? 즉 예를 들면 배터리로 간다 하면 전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륙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 저희가 이제 지상 운송하고 좀 다르게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중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량과 이 인력을 극복해야 항공기가 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공기가 뜨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추력을 얻는 배터리의 무게 예. 대비 그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일량 네. 일을 할 수 있는 양 그걸 네. 이제 에너지 밀도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네. 몇 와트아워를 킬로그램당 낼 수 있느냐 네. 배터리가. 예. 근데 지금 현재 탑 오브 더 라인 그 배터리 기술을 가진 회사가 250 와트아워 퍼 킬로그램당 250 와트아워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예, 그 배터리를 배터리를 킬로당. 만들 수 예.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정도는 좀 부족하고요. 최소한 항공기다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비행체다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력을 얻으려면 킬로그램당 약 300와트아워 정도는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250이라면 금방 내일 모레는 아니겠지만 네. 충분히 짧은 시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배터리 밀도는 점점 탑이시거든요. 발전할 테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1단계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수익성이 나려면 적어도 600 내지 650 와트아워 퍼 킬로그램 정도는 돼야지 이게 항공기가 이제 성숙된 비행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 안에 배터리 기술, 모터 기술, 인버터 기술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내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테슬라는 자기 모터 쓰고 자기 배터리 쓰고 예. 자기 감쇄기어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UAM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친구 UAM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전에 그 UAM에 대해서 일성을 한 게 있어요. 자기는 500와트아워 퍼 킬로그램이 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왜 500와트아워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정도 기술이 돼야지 수익성 있는 기체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그 친구는 먼저 계산을 해놨던 것 같아요. 저희도 아주 비슷한 그런 그 가격 그 값을 얻고 있거든요. 배터리가 200 지금 250 킬로와트아워 퍼 킬로그램인 거랑 예. 네. 500 킬로와트 500와트아워 퍼 킬로그램. 뭐 그거랑 네. 2배 이상 그게 거리가 뭐죠? 두 배 이게 이상 무슨 난다는 차이가 건가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예. 예. 일단 무게가 같다면 일을 2배로 할 수 있으니까 도달 거리가 2배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비행 시간.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만약에 힘이 같다면 무게가 두 배를 실을 수 있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구되는 힘이 같다면 2배를 실을 수 있는 거죠. 250짜리가 있고 500이 있으면 500이 필요하면 250짜리를 2개 넣으면 되잖아요. 비행체에다. 그러면 중량이 2배가 되지 않습니까? 배터리 무게는 2배 더 하는데 어차피 기체 무게 있고 어차피 사람 무게 있으니 배터리 무게가 2배 된 게 비행기가 2배 무거워졌어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250에서 300와트아워 퍼 킬로그램 정도 되는 항공 그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네. 비행체를 만들면 비행체 전체 무게의 40%가 배터리입니다. 40%.
의외로 비중이 크구나. 비중이 예, 엄청 그러니까 크네요. 그걸 비중이 무조건 엄청 크네요. 줄여야 되는 그런 기술이고요. 아.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그 업체들 보면 항공기나 자동차 만드는 것만큼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게. 네. 배터리가요? 예, 그럼요. 그분들의 노력에 전 진짜 존경과 존중의 그러네.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아니면 많이 넣어야 되구나. 전체 무게는 어느 정도 합니까? 그럼 배터리 포함해서 빈 기체. 그걸 이제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페이로드가 얼마냐? 사람이 돈을 주고 타야 되는 무게가 예를 들어서 600kg다. 5인 내지 6인 600kg다 그러면 적어도 2톤 반 내지 3톤 가까운 무게가 나갈 겁니다. 네. 비행체 전체 무게가. 사람이 탔을 때 생각하면 예. 그러니까 그 무게 중에 배터리 무게가 지금 현재는 40%를 차지하고 있다면 사람 다 탄 무조건- 상태에서 40%입니까? 그렇죠. 무조건 줄여야 되는 거죠. 잠깐만. 사람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평균 한 60kg, 80kg. 네, 70kg, 80kg. 80kg? 남자 기준이고 어쨌든 무거운 거 감안해야 되니까. 네. 5명 타면 어. 4톤. 그렇죠. 그런데 5명이 400kg죠. 4톤이 아니라 4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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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파일럿 무게 네. 정도 생각하면 이제 480 정도 되겠죠. 네. 네. 근데 항공기는 굉장히 큰 배터리를 싣고 있어야 되고 전체 무게는 약 2톤 내지 2톤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꽉 찼을 때 예. 2톤 내지 2톤 반. 그 2톤 반에서 배터리 무게가 40이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근데 그걸 확실히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럼 한 배터리만 1톤 어치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렇게 지금 들어가는 그러니까 250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0 기준의 배터리로 넣었다 40%물 그 비중을 해서 무게 비중을 해서 그렇게 넣으면 한 어느 정도 날아갑니까? 그럼 어느 정도 비행이 가능해요? 그게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맥시멈 비행 속도가 지금 나오는 걸로 지금 그거밖에 저희 안 계산 날아가요? 150km에서 한 150에서 160 정도 키로 그 시속이 나왔을 때 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15분에서 비행할 수 20분.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항공기라는 게 비행체라는 게 언제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돌풍을 맞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우주 회항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절대 20분짜리 거리를 가지는 그거는 못 않습니다.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한참 잡히지 않을까 배터리가 생각합니다. 한참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최소한 근데 배터리의 네. 그 발전 속도가 네. 정말 어제 오늘 다를 정도로 아주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터리 이외의 다른 기술들도 집약적으로 연구를 해놔야 배터리가 이제 개발이 됐을 때 붙여서 네. 바로 뜰 수 있다. 그렇죠. 임플란트 시켜서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 10분 정도 날아가면 서울에서 한 어느 정도 그럼 그래서- 예를 들면 20분이면 좀 안정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한 10분 정도 거리일 것 같은데. 인천에서 여의도까지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지금 현재 계산상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차로 오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네. eVTOL을 활용했을 때 17분에서 18분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거리는 네. 50km 되나 보네요. 70% 정도밖에 안 돼. 예, 정확히 50km 정도 되는 50km 되나 겁니다. 예. 근데 차로 오면 그게 한 70km 가까이 되고요. 예. 비행 거리는 한 5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비행 시간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는 한 거죠. 20분에 온다. 고맙긴 한데. 지금 기술 수준에서는 그러면 여의도에서 인천공항 가는 것도 간당간당하네요. 그렇죠.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앞서 있고 먼저 시작한 H사나 네. 뭐 이런 데들도 지금 28년 이런 데를 지금 목표로 지금 삼고 있고 네. 그 KUAM이라는 그 국가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국토부에서도 25년에 이제 아까 상용화 예.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네. 그 상용화라는 거는 풀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수할 수 있는 시점 비행체만 있다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비행체 이외에 해결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이 다 준비되는 시점이 25년 정도로 국토부에서 잡고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받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두 가지 질문을 혹시 하고 싶으신데 안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 UAM을 만들면 이게 굉장히 이제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그렇죠. 사람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카이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홍보하면서 그런 거 플랫폼을 나갑니까? 보여주질 않습니까? 네. 현대 SA1이나 무슨 뭐 네. 예, 예. CES 한화의 가서 뭐 이렇게 그렇죠. 하고 그러던데. 한화의 뭐 버터플라이나 이런 것처럼 네. 왜 실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먼저 드릴게요. 답을 좀 해주시죠. 순서적으로. 안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그런 질문 해도 되는 거였구나.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 질문. 네. UAM 비행체를 만드는 그 산업은 항공 기술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다운그레이드 버전이요? 항공 기술을 요구도를 낮춰서 운영을 해서 설계를 하면 되는 그 비행체예요.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아주 고도의 항공 비행체들보다는 속도도 낮고 예. 분산 추진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요구도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술이 그렇게 하이테크 기술에서는 약간 다운그레이드돼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390개가 넘는 업체가 예. UAM을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400개가 넘는 모델이 지금 알게 모르게 비행을 하고 있고 뭐 비행을 한다는 게 이제 시험 비행이나 뭐 일반 상용 비행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끼리 탐색 개발을 하기 하여튼 위한 뜬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게 그 사업만으로 그게 그 수지가 맞는 산업이냐라는 예. 질문을 하고 계실 텐데 네. UAM은 새로운 산업군을 통폐합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는 이제 UAM을 꼭 크리스마스 케이크 위에 꽂는 제일 블링블링한 별 네.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음. 그 밑에 보면은 여러 단의 케이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일 우리 산업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상 교통 시스템과의 연계되는 그런 산업군. 예. 두 번째는 이게 UAM이 왜 필요하냐면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된 도시화가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도시화가 그렇게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는 도심 재개발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도심 재개발해야죠. 지상 그라운드 트래픽하고의 연계 관계 이루어져야 되죠. 통신이 없으면 UAM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통신도 우리가 자동차에서 쓰는 그 센서를 붙여서 하는 그런 라이다, 레이다 이런 통신이 외에 예. 정교한 통신 관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성에서 받는 통신 그 포지셔닝 시스템 정보도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 어차피 교통이라 그러고 나면 이 교통체라고 하다 보면 대중교통체가 됐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모이면 필수적으로 따라 붙는 게 유통, 네. 오락, 네. 호텔, 음. 백화점 이런 것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예. 그리고 보험 통계라고 이제 많이 말들 하죠. 통계학 중에 특별한 그 예. 분야이긴 한데 UAM에 대한 이 보험 통계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 산업군이 한꺼번에 모여야 되고 아하. 이 산업군이 결국은 뭘 필요로 하느냐? UAM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UAM만 가지고 이 산업군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럼 돈은 어디서 벌 것 같습니까? 일 산업이 뜨면 돈은 비행체가 차지하는 비용이 더 클까요? 아니면 이 전체 산업군이 움직이는 비용이 더 클까요? 전체 산업군이 크겠죠. 그렇습니다. 비용 계산해 봤더니 네. 비행체가 차지하는 산업적 측면은 네. 9%입니다. 근데 그 9%는 비행체와 비행체를 운용하는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그런 비용까지 합쳐서 하기 때문에 MRO 비용을 합쳐서 하기 때문에 예. 순수 비행체 비용은 5%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결국에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 큰 그룹사들이 네. 들어오느냐. 관심을 갖게 되느냐? 그 두 큰 그룹사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산업군에 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네요. 보험도 있고. 아하. 다 있죠. 그러네. 보험도 호텔, 있네. 백화점, 다 보험, 있네요. 유통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정보 체계에 대한 아하. 것도 있고요. 물론 그 이외에 우리 통신 회사들과의 제휴는 필요하겠죠. 네. 당연히 앞으로 2, 30년 후에 산업 구도의 재편을 바라보고 나면 안 할 수는 없는 분명히 산업입니다. 그렇지만 비행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예. 시야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예. 다 되면 왜 우리는 우리 플랫폼은 이겁니다. 손님 이렇게 태우고 다닐게요라고 이런 말을 안 하고
기술 내재화에 치중하고 있느냐 하면 언젠가는 시점이 되면 언젠가는 이런 여러 가지 산업분들의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제 열릴 역할을 거다. 조바심을 가지지 않고 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면 제 일은 내가 숙제를 내달라고 손들지 않아도 숙제를 내줄 사람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치중하고 있는 게 네. UAM에 필요한 추진 기술, 아까 DEP 말씀하셨는데 네, 전기 네. 추진을 하기 위해서 배터리만을 쓸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그래서 내연기관과의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수소연료 전지를 활용한 네. 측전기 예. 추진. 그래서 그 두 개를 지금 한 1년 반 전서부터 추진을 하기, 항공 비행체에 그런 추진체가 실렸을 때는 지상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시험 데이터가 역할을 제대로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연료 전지는 굉장히 좋은 클린 에너지긴 하지만 네. 이 전체를 플랜트가 항공기가 자세를 바꿈에 따라서 네. 추력이 조금씩 달라져요. 지상에서 그 엔진, 그 수소연료 전지를 달고 있는 비행,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언덕을 심한 데로 온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렇게 달라지는데 그렇겠죠. 항공 비행체는 더 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백데이터나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처음에 설계를 하기 위해 뛰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처음에 설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백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네. 전체 UAM이라는 그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술이 100개가 필요하다면 저희는 저희가 이미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고정익 항공기, 회전익 항공기, 무인 항공기의 기술에서 그중에 70%는 이미 완성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회사 이름이 항공 우주 산업인데 뭐가 나머지 없겠어요. 30%를 채우기 위해서 네. 저희가 분산 추진, 전기 추진, 그다음에 자율 비행, 예. 그다음에 경량 소재를 써야 되고요. 뭐 이런 특화된 UAM의 특화된 기술을 위해서 저희는 예. 2025년까지 요소 기술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게 완성이 되면 저희 플랫폼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체계 설계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겁니다. 체계 항공 UAM 체계, UAM이라는 시스템 그 통째로. 운영 시스템을 그러니까 비행체 시스템. 비행체 시스템 비행기를 만드는 거. 예. UAM 비행기를 만드는. 그 전까지는 UAM 시스템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 하나하나 네. 요소 개발하는 기술들을 거고. 100%에 맞게 완성을 시켜놓는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체계를 통합하는 기술.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좀 전에는 400개 회사들이 뭐 덤벼든다고도 얘기하셨고 지금은 야 그래도 우리가 전문 회사가 넘버원인데 그래도 한 70%는 되어 있는데 30% 좀 더 해야 돼라고 하면 그 두 가지 문장이 예. 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들어서요. 지금 현재 한 400개 가까운 모델 중에 현실적으로는 한 97, 8%좀 잘 봐주면 한 90%는 도태될 겁니다. 아, 없어질 사업자가요? 예, 없어질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왜요? 일단 어떤 것 때문에? 기술적인 난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예. 없어지든지 아니면 시장이 도래하는 시점을 너무 빨리 파악을 해서 덤벼들었는데 시장이 도래가지 않는다면 네. 결국은 버젯 쇼티지가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돈 때문에.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큰 10개 안짝의 모델이 초기 모델로 정착을 하지 않을까. 기술적으로는 뭐가 관건이거나 장벽이거나 제일 혹은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배터리도 이것 때문에 말씀해 다들 아무나 못해 이런 예, 기술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일단 UAM을 쓰는 이유는 편의성이잖아요, 그죠? 예. 그 편의성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꼭 기술적으로 또 백업을 해줘야 되는 게 안전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겠죠. 근데 비행기, 그러니까 UAM 급의 5인승 정도의 비행기를 만들기 위한 그 요구 조건이 예.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각각의 그걸 주관하는 그런 정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FAA라는 예. 걸 들어보셨고, 그다음에 EAS, 야사라는 그 에이전시도 들어보셨는데 그 사람들이 단위 비행 시간당, 그러니까 EFH, 그러니까 Effective Flight Hour당 네.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7승인 경우에 그 한해서는 전부 고려를 해서 비행기를 만드십시오가
그들의 요구 조건입니다. 네. 그 10의 마이너스 7승 일어날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7승. 1을 마이너스 쓰면 어떤 1000만 시간을 비행할 때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사건. 예.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그것까지 만들어라. 고려해서 비행기를 설계하고 그 설계가 이 조건에 맞는다는 걸 검증하는 방법을 다큐멘테이션에서 보여주고 승인을 받고 실제로 시험을 해서 그게 검증이 됐다는 걸 다큐멘테이션에서 또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걸 이제 인증 절차라고 하는데 네. 근데 UAM의 경우에는 그게 10의 마이너스 7승이 아니라 지금 현재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7승에서 10% 20%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네. 노력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걸 100배의 규정을 갖다 들이미는 순간 시험 비행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을지 예. 몰라도 예. 인증 비행은 착수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을 왜 무슨 근거로? 그거는 10의 마이너스 7승은 지금까지 운용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정도 운용 요구 조건을 걸어야 네. 보잉이나 에어버스나 뭐 알고 계신 여러 가지 예, 예. 엠브레어나 이런 데서 비행기를 만들어 왔어요. 사고가 하나도 안 나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네. 가끔 나죠. 그죠? 예. 가끔 그런 규정을 갖다 대도 그렇게 나죠. 사고가 납니다. 네. 그런데 도심에서 운용을 합니다. 아. 접촉 사고는 곧 인명 사고가 되는 그렇죠. 도심 운용 사고 아. 비행체입니다. 그런 그리고 거 다 더 극복해야 도심에서는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도심풍 뭐 이런 네. 또 누구나 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기 때문에 전자기파의 방해. 네. 그러니까 얘는 일반 비행기보다 요구 조건이 100배가 넘다는 게 전봇대 걸리고 뭐전 아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얘가 연 날리고, 날아가다가 도심에서 떨어지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다 지금 장밋빛에 젖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가슴속으로 걱정이 되는 게 첫 번째 사고가 나는 비행체는 일단 아웃. 뭐 아웃이 됐든 뭐가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첫 번째 비행기 사고가 나는 그 비행체만 아웃되는 게 아니라 산업 자체가 아마 산업 자체가 도태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 안전을 기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서로한테 맞아요. 네.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도 그게 맞고 그렇죠. 네. 기술적으로 그거를 백업해줘야 되는 우리한테도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렇게 하려면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그러니까 어떤 안전에서. 기술이 갖춰져야 그런 안전도가 만들어집니까? 안전성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 그다음에 항전 장비들의 그러니까 항공체의 전자 장비들, 예. 전자 장비들의 컴플라이언스가 그러니까 서로의 수능도 이런 것들이 맞춰줘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일 힘들 겁니다. 그게 컴플라이언스라는 건 어떤 겁니까? 거기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실패한다는 됩니다. 겁니다. 이렇게 혹시 예전에 네. 연령대들이 아마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둘이 합치면 거의 100살입니다. 그렇죠. 네. 그 조립 PC를 만들어 보신 적이 있어요? 조립 PC 예. 만들어 봤습니다. 야,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장비들 그때 다 써서 조립 PC를 만들었는데 퍼포먼스 안 나오는 경우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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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는 못 만들어 봤습니다. 그걸 제대로 만드는 사람은 2류나 3류 제품을 갖다 써도 제대로 내 거보다 훨씬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때가 있죠. 예. 이게 서로가 궁합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궁합을 맞춰가는 작업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보통 얘기하는 체계 통합, 체계 종합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한국에서는 체계 종합 비행체 체계 종합 회사는 저희 회사밖에 없습니다. 네. 체계 종합이라는 게 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번에도 어느 분이 한번 물어보시던데 체계 종합이 도대체 뭡니까라고 네. 물어보시는데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사업자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고객과 컨트랙트 투 컨트랙트에 사인을 하던 사람이 네. 체계 종합 업체입니다. 예.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체계 종합 업체로 선정이 된 이후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 요구 조건들 그다음에 예. 그 인증 요구 조건 이외에 나는 커스터머로서 이러이러한 요구 조건들이 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고객이니까 그건 네. 만족을 시켜야 드려야 예. 되잖아요. 그것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이것도 만족시키고 이것도 만족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 그 일이 어떤 종류의 일이냐면 어렸을 때 해보셨을 겁니다. 아주 오래된 조각 퍼즐들 네. 몇 조각은 잊어버렸고 다른 조각들은 딴 데서 가져왔고 이런 여러 벌 예. 예. 그걸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힘들겠다. 퍼즐이라는 게 중복도 없고 누락도 없어야지 완성이 되는데 그렇죠. 시작 자체가 중복도 없고 누락도 없게 요구도가 그렇게 들어오지 않거든요. 네. 그거를
맞출 수 있으면 난 맞추고 없는 거는 자기가 못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전체적인 그 퍼즐을 완성하는 작업 이게 개발입니다. 예. 거기까지 개발이에요. 그 개발하는 작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일단 시스템 그 시스템 안에 서브 시스템이 한 10개쯤 됩니다. 네. 조종실도 있어야 되고 유압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네. 네. 뭐 네. 조종면도 있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그게 각각의 서브 시스템들이 그런 퍼즐을 다 맞춰야 되고 예. 그 맞아진 퍼즐들끼리 10개가 궁합이 또 맞아야 성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끝없는 시행착오가 반복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기술이 체계종합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체계종합을 하게 돼서 저희가 지금 비행기를 보통 몇 년에 만드냐면 8년 내지 뭐 계약을 하고 8년 정도의 비행기를 만들어냅니다. 예. 새로운 근데- 모델을. 예. 근데 그 중에 비행기가 첫 번째 비행할 때까지는 3년 반 내지 4년밖에 안 걸립니다. 3년이면 비행기는 다 만든다는 네, 거죠. 만들기는 3년에 만드는데 3년 내지 4년이면 만듭니다. 네. 만들어서 첫 번째 비행을 해요. 나머지 4년 동안은 계속 비행 시험을 하면서 틀어진 데가 어딘지를 바로 잡는 작업을 4년 동안 하면서 잘 안 맞춰진 퍼즐 조각을 아주 나이스하게 맞춰주는 퍼즐 조각으로 퍼즐로 만드는 작업. 그게 거기까지가 3-4년이 걸리는 거예요? 개발입니다. 그 이후에 생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기까지 작업을 인증해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TC라고 부릅니다. Type Certification, 형식 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구도 이런 요구도를 아주 적합하게 네. 잘 믹스를 해서 항공기를 완성했습니다. 네. 아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증을 합니다. 네. 라는 작업이 국가기관에서 인증해 줍니다라는 걸 이제 형식 증명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뭐가 필요냐면 프로덕션 서티피케이션 생산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건 또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설계도는 아주 잘 만들었는데 설계도대로 물건을 만들었는지는 아주 큰 비퀘스천 마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품질 관리 요건 하에 그 물건을 만들어내느냐도 또 인증의 한 가닥이에요. 아하. TC와 PC를 둘 다 가지고 있어야만 항공기를 생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시제기가 아닌 항공기를 생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까지만 만들면 다냐? 네. 그게 그거 아니라 아니에요? 또 있어요. 생산을 했으면 네. 누구한테 팔아서 그 사람이 운용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용을 하기 위한 기술, 운용을 하기 위한 자료, 네. 운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인스트럭션 네. 이런 것들도 다 갖추고 있어야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어야 이게 운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감항이라고 합니다. airworthiness라고 부르는 네. 증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 증명, 생산 증명, 감항 증명이 다 이루어져야 비행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비행, 시험 비행 말고. 그래야지 그게 상업성이 있든 말든 뭐 그 이후에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렵겠지요. 진짜 저는 저는 진짜 그게 제일 어려운 어려운 일이네요. 얘기입니다. 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안전성, 네. 안전성의 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율비행이 네.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자율비행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비행 소티를 완성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티라고 하면 이제 원래는 프랑스어에서 온 것 같은데 출격을 네. 얘기합니다. 한 비행을 완성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 자율비행의 조건이 수많은 이 운용 환경 하에서 그걸 안정성을 유지해가면서 자기의 비행 목적을 완성하는 그 작업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 오늘 이 아이템 괜히 했어. 난 혹시 내가 탈 수 있을 줄 알았어. 야, 못하네 그냥. 얘기 들어보니까 자동차가 훨씬 빠르게 자동차가 훨씬 빠르게 했어. 근데 이게 그 기술이 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2025년 그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보면 25년부터 35년까지 5년 단위로 지금 잘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계획은 아주 디테일하게 잘 정교하게 잘 짜져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운용을 하게 되면 파일럿가 운용하는 UAM은 30년 내지 32, 3년 정도면 2030년 약 10년 후에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군요. 설계대도를 만들었는데도 3년을 테스트해야 된다는 게 정말 감이 안 오네요. 어마어마하네요. 분명히 떴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UAM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네. 네. 도심 근처에 운용하는 도심 내에서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도심에 바람이 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토목공학이나 도시공학 하는 친구들한테 여쭤봐도 도시별로 다 달라요. 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별로 다 다르고. 근데 불행하게도 제 판단에 UAM은 사이징 리ኳ이먼트에 제일 중요한 게 돌풍에 의한 사이징이 될 것 같습니다. 돌풍에는 휘말리지 말아야 될 만큼 그렇죠. 커야 된다. 정풍을 맞든 하향풍을 맞든 상향풍을 맞든 네. 휘말려도 벗어나야 될 수 있는 벗어난 리ኳ이먼트 네.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센싱을 해서 감지를 해서 어떤 로직하에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걸 네. 자율주행에 심어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에 방해물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걸 예. 다 감지를 해서 피해야 될 거고 지금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들도 레이더 라이다 써가지고 이렇게 피해가듯이 그런 걸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그 작업이 2단계까지는 제가 보기에 뭐 아주 스티프하게 진행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정체된 듯이 보이는 발전 작업, 정제 작업, 정교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 표정이 우리 엄청 걱정돼요. 근데 지금까지의 그 기술 진화 속도가 너무나 빨라요. 빨라요. 그러니까 배터리 하시는 분들이 너무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컴퓨팅 파워가 예전에 우리 그 조립 PC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컴퓨팅 파워가 그렇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팅 능력이 그렇게 좋아졌다는 얘기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할 할 수 수 있다는 있어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위한 그 유닛들이 예. 비행체 안에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는 그 시점쯤 되면 MPU라는 저 칩이 들어갑니다. 아세요? 아셔야 됩니다 그거. 예. 알겠습니다. 이런 UAM 비행기를 한 대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아, 이렇게 비쌉니까? 비용은 비쌀 것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레디메이드가 아니거든요. 기성품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차는 기성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MSRP 가격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저희 비행체는 고객이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 제가 적어도 2,500억에서 3,000억이 들 겁니다. 근데 한 대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2,500억이죠. 그렇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지.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IOC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Initial Operation Capability, 그러니까 네. 국제 올림픽 커미티가 아니라 Initial Operation Capabi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고객이 초기 상용화 서비스를 하는데 최소 필요 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500대 하면 500대 가격에 이 2,500억 내지 3,000억 되는 개발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그냥 다 생각해서 주세요. 난 여기가 파이널 펌 오더고 다시는 당신한테 안 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줘야 되는 거고 아니라 그게 아니라요. 제가 써보고 나서 더 할 수 있을 컨디셔널이 때 더 할 수 있으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대쯤 될까요? 라고 서로 상호 MOA를 맺어서 비용 상각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볼 때 IOC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IOC 정도의 그 비행체를 만들면 네. 5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50억 정도. 뭐 레벨에 따라 다르겠지만 25억에서 50억.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절대 상용화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아마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5억, 6억 정도까지 이거 성숙화되면 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이로트 없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허. 모든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개발을 잘하는 그런 업체들이 꼭 양산을 하는 업체가 돼야 될까?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네, 판단이 돼요. 예. IOC까지는 그런 개발을 해야 잘하는 되겠죠. 업체들이 해서 하는 건데. 아. 사업자한테 넘겨주면 사업자가 그거를 돈을 벌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네. 그 이후에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할 때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게 있는 예. 데는 대량 생산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그렇죠.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데서 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산업부나 뭐 기재부나 국토부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금 다 붙여 그 과제로 좀 가져가고 있는 게 네. 적당하고 아주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상용화될 만한 나라가 혹시 있습니까? 뭐 당연히 미국하고 유럽이 먼저 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동차는 테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UAM에는 테슬라 만드는 업체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테슬라만한 두각을 가지고 나타내는 업체는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하지만 그래도 좀 비슷한 제일 먼저 이 기체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2개 정도가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 네. 하나는 미국의 조비라는 네. 조비 예. JOBY 조비라는 업체고요. 예. 우버가 조비의 사업권을 팔았죠. 예. 한 2년 전에 팔았죠. 우버가 왜 팔았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중에. 그러니까 이 강의 들으면 팔고 싶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돈을 써야 되냐? 조비가 지금 1000회 정도 비행 시험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 당연히 그게 인증 비행 시험은 아니고요. 예.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갖기 위해서 하는 그런 비행 시험도 1000회 정도 했다고 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독일의 릴리움이라는 릴리움. 업체가 또 그 거의 비슷한 형상은 다릅니다. 네. 추진 방식이 약간 달라요.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같은 기술입니다. 그 분산 추진하는 근원적으로는 같은 기술이고 그 두 업체가 지금 현재 제일 눈에 띄고요. 네. 그 밑에 이제 세컨 티어들이 뭐 야구로 얘기하면 마이너 리거 정도 되는 것들이 이제, 네. 이제 아처 그다음에 뭐 영국의 또 다른 업체들 그다음에 네. 볼로콥터 뭐 이런 네. 업체들이 눈에 띄긴 합니다. 우리는요. 카이는. 항공 우주산업. 한국 우주산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는 25년까지는 이제 필요한 요소 기술에 치중을 할 거고 예. 그 이후에 저희도 저희 플랫폼을 개발을 해 나갈 건데 시기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뒤져 있는 게 맞죠. 근데 저희는 조바심을 낼 필요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게 그럴 것 같아요. 잠깐만도 굳이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죠. 한참 남았네요. 시간적으로도 저희한테는 저희가 한 70% 정도 기술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나머지 모자라는 30% 기술과 안전성에 치중을 하면서 네. 도대체 이 트렌드가 산업적 트렌드가 어디로 갈 건지를 확인을 하면서 그때 가서 우리 고객은 누가 될 건지 확인을 해도 예. 늦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는 업체가 결국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전기 자동차의 테슬라를 생각해 보시면 네. 왜 그 친구들이 기술 내재화에 그렇게 목을 맸을까? 저는 이해가 좀 간다고 생각이 돼요. 누군가가 어떤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시험 비행을 하면서 생기는 노하우라든가 안전한 정도는 이제 회사마다 그게 쌓여 있는 게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웬만하면 그 회사 거 갖다 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등이 다 먹는 시장이 아닐까 초기에는 특히. 초기에는 그럴 수 있죠. 예. 초기에는 정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1등이 다 먹기도 참 어려운 게 고객의 니즈가 그렇게 동일하지가 않아요. 어떤 고객은 에어포트 투 도심의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고객도 있고 어떤 고객은 아니야 난 에어포트는 상관없고 예. 이게 메트로폴리탄이 되다 보니까 도심이 여러 개예요. 도심과 부도심 사이에 관련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다 네. 보면 이게 비행 거리나 비행 속도, 비행 고도 이런 데가 다 다르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게 최적화를 시켜줘야지 이 비행체가 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 먹기는 힘듭니다. 한 7, 8개 모델이 결국 각축을 벌일 거고 그 7, 8개 모델이 스탠다드화 됐을 때 그 결국은 시장이 재편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UAM 도심, 얼반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사실 산업적 트렌드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밀려올 그 웨이브가 더 큰 웨이브가 있을 수 있는 게 인트라시티가 아니라 네. 인터시티의 문제도 이렇게 풀려고 들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거 타고 대전 간다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우습잖아요, 그죠? 그 KTX가 훨씬 빠릅니다, 그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맞을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뉴욕의 공항이 어디 있습니까? JFK 있죠. 예. 뉴아크라는 공항 아시죠? 네. 그다음에 뉴저지에 있는 라구아디아 공항 그것도 아시죠? 뉴저지에 있죠. 그다음에 공항이 미국의 그 도심의 제일 큰 도시의 공항이 퍼스티어 공항이 하나가 있으면 네. 50km 내지 60km 한 3, 40마일 떨어진 때 공항이 보통 대여섯 개 정도가 더 있어요. 네. 개대까지도 인터내셔널 공항이에요. 거기까지는 미국이 지금 쓰고 있어요. 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컨다리 공항 그다음에 터시에리 공항까지 합치면 미국엔 2만 개의 공항이 하루에 비행편이 2-3편도 안 되는 그런 활주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어디 가세요? 그러면 저는 대전 옆에 있는 어디 무슨 금산에 가더라도 예. 나 대전 갑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사실 서울 양평동에서 금산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허브까지 왔다 허브에서 대전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또 금산 가야 되는 이런 일을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별게 아닌데 네. 미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양평동에서 금산으로 가는 그냥 세컨더리 혹은 터셔리 공항끼리 연결하는 전기 추진 항공기가 도래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거기에 더 주력을 해야 되는 사실 회사이고요. 왜요? 왜요? 왜 왜? 거기에 더 주력? 그 시장이 더 크거든요. 아, 저희 회사 입장에서. 도시 연결하는 소도시끼리 그 대신 그 기술들의 상당 부분이 UAM 기술과 동일합니다. 좀 더 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zunom이라는 그 미국의 회사가 예. 지금은 파산까지는 안 했는데 잠정적으로 지금 중단이 되고 있어요. 스펙 상장을 미국에 했다가 네. 그 친구들은 전기 추진 배터리로만 움직이는 일반 컨벤셔널 테이크오프. 컨벤셔널 테이크오프라는 건 활주로 에서 예, 뜹니다. 예. 물론 활주로 길이가 지금처럼 제트기처럼 2km 이렇게 되지 않고 네. 500m에서 400m 정도 되는 쇼트 테이크오프, STOL이라고 부릅니다. 쇼트 테이크오프 앤 랜딩. 걔네들이 추진을 전기 추진으로 하면서 이 뒤에 프로펠러 큰 프로펠러 슈라우드 안에 들어있는 프로펠러, 그러니까 원통 안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들어있는 예. 이런 항공기를 개발하다 잠정적으로 중지가 돼 있어요. 이 기술력이 모자르거나 사업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예.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잠깐 펜딩을 시켜놓은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 시장이 분명히 열릴 거고 UAM 시장이 열리면 그 시장이 분명히 열릴 거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너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이 돼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유인즉슨 저희가 왕복동 엔진, 그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 못 만들지 않습니까? 제트 엔진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러시아, 중국, 러시아나 이런 데 빼고는 세 개밖에 못 만들잖아요. 롤스로이스, 프래트 매트니, 그다음에 G 이렇게 세 개밖에 못 만들고, 그다음에 이 프로펠러, 터보 엔진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실 못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겠다고 얼마 전에 저기 산업부 장관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만드는데 10년 걸려갖고 안 되거든요. 더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엔진을 만드는 그런 나라들의 항공 기술들이 종속돼 왔지 않습니까? 네. 미국하고 유럽에 종속돼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전기 추진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아 자동차 산업이랑 똑같이 돌아가는구나. 그러네요. 그런데 어. 그런데 잠시 흥분할 얘기가 뭐냐면 네. 전 세계에서 상당 수준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네. 3개나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배터리 강국이죠. 중국하고 L, 우리나라하고. LG, 예, LG. SDI, 예. 그다음에 SK 예. 다 만들지 않습니까? 중국의 무슨 피켓 뭐 이런 데들랑 붙어도 지금 뭐 그 배터리 형상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또 지금 그 전해질을 쓰고 있는 액체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는 이런 시점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연구 능력을 봤을 때 예.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항공기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를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전 세계 시장이 우리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산업적으로 봤을 때 국가 산업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시장을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동안 제트 엔진이나 그 항공 터보 프롭 엔진을 못 만들어 가지고 맨날 기술 종속이 돼 왔었고 이랬었는데 네. 이제는 추진체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항공기를 국내에서 항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 이제 산업 일반이 발전을 하면서 항공기에 대한 그 저변 기술들이 확보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UAM이 그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되는 겁니다. 좋은 배터리 있으면 그럼 뭐 한 100인승, 200인승 비행기도 배터리로 가는 걸 만들 수 있습니까? 100인승, 200인승은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zunom 항공기가 12인승에서 19인승이거든요. 그건 좌석을 어떻게 놨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 한 25인승, 30인승 정도까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100인승, 200인승 항공기가 미국의 털시에리 공항에서 세컨더리 공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요를 창출해 주지는 않습니다. 한 40에서 50인승 이내의 항공기들이거든요.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잉이나 에어버스는 UAM 산업에 뛰어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근데 걔네들은 다 자회사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 자회사에선 UAM을 만들겠다는 생각도 물론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이 기술이 결국은 자기네 시장의 섹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도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큰 변화가 오고 있군요. 예, UAM이 지금 그 큰 변화의 물결에 제일 첫 번째 스태핑 스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중국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우리나라도 중국이 UAM이 굉장히 발전돼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중국에는 UAM 이전에 드론을 거의 뭐 전 세계의 40% 이상을 제패하고 있는 DJI라는 예. 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생긴 지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중국 심천에 지금 DJI의 서플라이어 체인이 완성이 돼 있습니다. 걔네는 예. 한 400개 업체가 저희가 이제 보통 백샵이라고 부르는 네. 뒤에 있는 네. 그 샵이라고 백샵이 400개 그 서플라이어 체인이 DJI를 위해서 완성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제작 비용을 도대체 우리로서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류 라인이 짧잖아요. 네, 비용이 네. 덜 들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드론은 거의 DJI가 섭렵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중국으로서는 이항 184 저번에 어떤 분이 나와서 이항 184 말씀을 하시던데 네. 고 센터장님이신가? 네.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도 비행을 했습니다. 여의도까지 비행을 네, 했어요. 맞아요, 10분 맞아요. 비행을 했었거든요. 네, 네. 국토부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하는데 사람이 타기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쌀포대 올려놓고. 예, 그때 네.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로 네, 조정했었고요. 네. 그 친구들이 지금 2인승까지를 만들었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216 아니 이항이라는 건 일렉트릭의 이자하고 항공기의 항자를 써서 이항이고요. 옛날에 184는 왜 모델 184였냐면 한 명이 타는데 프로펠러가 8개고 8개의 프로펠러를 한쪽 암에 2개씩 달았다 그래서 4개의 암이 있다 그래서 184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216으로 바뀌었어요. 2인승이 타는 게 2명이 타고 16 16개의 프로펠러가 있다 그래서 예. 216인데 중국 나름대로의 인증 절차가 있어요. 중국은 지금 민항기도 만들어서 인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못 팔죠. 네. 다른 나라에서는 그 인증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서비스가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예. 그 환경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중국이 이 다른 나라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바이래터럴 인증 절차를 밟을 거냐 하는 거에 네. 대해서는 네.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내에서만 내수용으로 할 거고요. 상당 기간 동안. 근데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되는 거고 중국도 우리 시장을 넘볼 수 없는 그런 뚝을 쌓아놔야 되는 거고요. 서로 인증이 달라서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FAA하고 야사를 말씀드렸는데 둘 사이에는 상호 인증을 하게 체결이 돼 있습니다. 네. 저희 나라도 저희 회사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4호 인승 항공기 파트 23급 네. 조그만 경비행기는 바이래터럴 그 조약을 맺어서 네. 항공기를 TC를 받고 PC를 받고 에어워딩스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 인증 절차에 대한 기술이 우리나라로 플로우 아웃되는 그런 일이 생기겠죠. 하지만 UAM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당장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걔네들도 유럽도 미국도 UAM 시장을 세계 시장을 자기네가 석권했다고 판단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바이래터럴 상호 조약을 맺어버리면 경쟁자를 해외에 만드는 일이 생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항공 분야에서는 자기네가 전 세계를 석권했어도 그 일이 진짜 40-50년 이후에 일어났는데 지금 당장 UAM에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내수 기술, 네. 국내 기술이 꼭 필요한 거고요. 국내에서 개발된, 국내에서 인증받은 그리고 국내 비행체에 적용돼야 되는 각각의 단위 부품들, 항전 제품들, 예, 뭐 유압 예. 제품들 이런 것들이 국내 전문 업체에서 개발이 돼야 되는 그런 이유인 겁니다. 진짜 완전 놀랍네요. 와. 이거는 좀 작은 질문인 것 같은데 막 안전성 이런 게 워낙 중요하니까 기사를 보다 보면 UAM과 관련해서 소음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큰 프로펠러가 아니고 이제 작은 드론 같은 이제 프로펠러들이 조그맣게 돌잖아요. 예. 그래도 소음이 많이 나지 않나요?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상용화됐다. 그럼 그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서울 시내의 일반적인 소음 수준이 68에서 70데시벨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네. 생각되는 게 아니라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6개 내지 8개 분산 추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65에서
7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소음 레벨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예상이 되고요. 그 정도. 그다음에 아마 규격은 63 정도에 될 수 있다고들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는 63, 국토부 산업부에서는 63데시벨 정도까지 소음 레벨을 낮췄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걸 요구 조건으로 달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소음은 분명히 그 고려해야 할 요소긴 하지만 예. 조정이 가능해요. 소음을 안 나게 하려면 덜 나게 하려면 항공기 퍼포먼스가 좀 떨어질 거고.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양면성이 좀 있어요. 소리가 많이 나는 선풍기는 별로 안 시원하잖아요. 진짜 덜덜덜 소리만 많이 나지 별로 시원하지 않은 경우가 그 에너지를 다 소리로 내보내니 쥐가 몇 바퀴나 그건 돌겠어. 잘못 만든 거고요. 네, 네. 잘 만들어졌을 땐 소리가 안 나도 시원하게 되는데 네. 이게 소리를 조금 더 허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시원해질 수 있고 소리를 좀 더 줄이려면 조금 덜 시원해질 수 있고 이런 최적화의 문제군요. 그렇죠. 어떤 데 더 방점을 찍을 거냐의 문제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뭐 6개 쓰던 걸 8개를 쓰게 되면 네. 로터 프로펠러를 네. 그다음부터 해결할 수도 더 있고 조용해지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개의 프로펠러가 반대 방향으로 돌 거냐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돌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위아래로 있는 투 스토리일 경우에 투 스토리 그 프로펠러일 경우에 같은 방향으로 돌 거냐 반대 방향으로 돌 거냐에 따라서 또 소음 문제는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제대로 된 추력을 가지고 항공기가 만드는 게 자기 중요하다. 만들어져야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비행체를 만들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판단이 돼요. 일단 효율 높은 에너지 밀도 높은 배터리 기술이 만들어져야 된다. 네. 먼저. 예, 그렇죠. 카이는 컨소시엄을 지금 구성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 어떻게 컨소시엄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컨소시엄을 만드는 게 예. 비행체를 개발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UAN 산업을 만들기 위한 이런 컨소시엄은 저희가 지금 추진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비행체 일단 아주 성능이 좋은 비행체를 만들기 위한 컨소시엄 예. 그거는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음. 저희가 항공기를 개발하면서 국내에 서플라이어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외에도 물론 있지만 예. 국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에 있는 서플라이어들한테 저희가 이 갖게 되는 비행체의 요구도를 플로우 다운해서 이런 요구도를 가진 어떤 무슨 LRU 그러니까 라인 그러니까 부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예.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해서 국내에 그래서 컨소시엄을 완성을 해볼까 하는 그런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LG나 한국 한화나 이런 네. 업체들, 그다음에 LIG나 이런 업체들은 아주 전문 업체들이거든요. 그런 예. 항공기에 들어가야 되는 부품들을 만드는 전문 업체들한테도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가 이 요구도를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그런 컨소시엄. 그러니까 단지 버젯을 누가 얼만큼 가져가느냐의 컨소시엄이 아니라 예. 기술적으로 누가 뭘 책임져야 되는 SOW를 완성해 나가야 되는 그런 컨소시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재밌네요. 재밌네 진짜. UAM 진짜 저희가 잘 너무 몰랐던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멋진 그림만 생각하고 날아가는 야, 뭐 이렇게 배터리도 떴다가 뭐 그렇고 고민할 이게 문제가 엄청 많네요. 2020몇 년에 될 일이 아니네. 네. 예. 그래도 지금 저희의 기술력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한화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의 기술력을 보면 시점의 문제이지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자금력이나 기술력 지금까지의 그 역량 이런 걸 말로 봤을 때는 분명히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한국 항공이 훨씬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누구하고도 뭐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저희 가진 기술을 내재화하고 성숙화시키는데 일단은 한 3년 정도 더 매진을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엔젤스님께서 부동산 얘기 안 하니까 백브리핑 채팅창이 편안하지 않냐 2% 임마 그런 얘기 하시네요. 네. 네. UAM이 만약에 상용화되면 이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착륙은 그렇다고 한강 유람선 위에 이착륙하면 거기서부터 집까지 뭐 어떻게 오지? 하는 문제 때문에 기껏 빨리 온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동네 곳곳에 있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이착륙. 예. 그거 진짜 어디다 합니까? 그러니까 건물 위에다 해야 되나? 유세권이라는 게 나올 텐데. 그거는 부동산 얘기하지?
당연히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그 네. 문제인데 지금 예. 국토부나 그 다부처 과제로 가고 있는 이런 그 내용을 보면 버티포트, 그러니까 에어포트 아니면 무슨 뭐 진짜 이 쉬포트 이런 얘기처럼 버티포트 예.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트를 만들어내는 일이 지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그게 이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나 뭐 여의도나 잠실이나 이런 데 있을 수 있겠죠.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정말 우리나라의 도심 같은 부도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포트가 생길 거고 그거보다는 규모가 아주 좀 많이 작지만 두세 대 정도 앉을 수 있는 스테이션, 네. 그다음에 한 대만 앉을 수 있는 스탑, 버스 스탑 같은 그런 네. 스탑 이런 3단계로 지금 그 진행이 돼요. 운용 개념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같이 하겠죠. 그럼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한 대만 앉을 수 있는 데는 건물 옥상 뭐 이런 게 되는 건물 건가요? 옥상도 될 수 있고 뭐 개활지도 될 수 있는데 네. 참 주의해야 할 게 건물 옥상 물론 편하죠. 네. 근데 거기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왜요? 아. 건물 옥상에 가보셨어요? 잘안 가봤어요. 높아서 부는 거예요? 높아서? 아니면 그렇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높으니까 예, 많이 불고. 그러니까 아예 랜딩을 해야 랜딩하고 바람이 테이크오프 덜 하는데 아주 악조건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럼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높은 건물 옥상보다는 네. 뭐 적당한 건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높이가 아. 아마 판단이 그 정도 선정이 높이면 되지 어느 않을까. 정도가 좋아요? 초중고 학교 옥상이네. 딱. 네, 낮을수록 좋습니다. 낮을수록 거기는- 좋아요? 거기 낮을수록? 학생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편하려면 높을수록 좋은데 네. 뭐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뭐 높을수록 좋은데 아 그렇군요. 근데 기술적으로 편의성이나 안전성을 생각해봤을 땐 낮을수록 더 좋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해결할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풍이나 이런 데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완성이 되면 아마 지도가 완성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뭐 그 혹자는 이런 경우를 해서 우리 집 앞에 앉으면 더 좋지 않아요? 네. 물론 좋습니다. 네. 물론 좋죠.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거는 그 다음 페이즈의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돼요. 뭐 카카오 모빌리티가 볼로콥터하고 MOU도 맺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카카오 모빌리티 볼로콥터의 비행체 형상을 보면 그것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네. 판단은 듭니다. 볼로콥터는 굉장히 많은 한 20개가 넘는 작은 프로펠러들을 가진 예. 헬리콥터거든요. 꼭 머리가 이렇게 큰 가채를 얹은 것 같은 그런 작은 헬리콥터인데 그게 반경 한 7, 8m의 개활지면 앉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반경 18m. 7, 8m. 7, 8m. 우리 UAM도 비슷한 예. 7, 8m. 반경 7, 8m면 아파트 옥상 뭐 다 되겠네요. 한 대씩 앉고 하는 건. 유세 거는 너무 높은 건물은 안 되고. 너무 높은 건물은 안 된다는 게 너무 높은 건물은 이제 큰 비행체가 앉아야겠죠. 그 정도 그 비행 건질 수 있는. 그렇죠. 그 정도의 돌풍엔 견딜 수 있는 로터도 크고 8개 뭐 이렇게 아주 큰 것들이 달려 있는 것들은 앉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 보시기에 우리가 실제로 UAM을 타고 다닐 수 있는 시점은 한 어느 정도 되면 될까요? 언제쯤 되면 우리가 실제로 이 프로가 출퇴근할 때 운전 안 하고 이렇게 타고 실제로 타고 여의도로 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프로님께서 직업을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오래 일하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게 농담이고요. 제가 보기엔 윤 센터장님도 본인이 타실 생각이 없어. 그래서 개발에 의욕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는 개발 분명히 할 거고요. 그 상용화 시점, 그러니까 진짜 오픈 투 퍼블릭 서비스가 열리는 그런 시점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엔트리 인투 서비스 EIS 시점 말고 그건 이제 25년, 26년으로 국토부에서 잡고 있는 그거 말고 진짜 오픈 투 퍼블릭 서비스는 30년대 중반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30년대 중반. 15년. 2030년대 중반이면 15년이면 네. 그때까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프로 TV 그때까지 너무 오래 한다. 그때도 한번 나와주세요 진짜 정말 그거 제가 오픈할 때 은퇴할 것 같습니다. 그때. 아니 은퇴해도 방송에 나올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때 내가 30년 얘기했는데 한 5년 짧아졌다. 기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배터리 기술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관련된 기술 산업이 얼마나 빨리 가느냐에 따라 그렇죠. 달려져 있겠네요. 대중화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지하철처럼. 그렇죠. 뭐 하늘에 그냥 왔다 갔다 진짜 그러겠군요 끝내주겠다. 정말. 어. 까맣게 그냥. 그러면 경기도 까마귀 때처럼 까맣게 될 출퇴근 때까지는 시간에는 많이 올림픽대로 걸릴 거고요. 강변북로 막히는 것처럼 철새들처럼 그냥 파리들 때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와, 진짜 막힐 것 같은 똑같이. 일산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일산 집값. 일산 집값 폭등. 뭐. 그 안전성 문제가 결국은 이 한 번 UAM이 개발이 돼서 서비스에 들어갔어도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예.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계속 가망 아까 제가 이제 가망이 인증이 3단계 있다고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네, 네. 타입사 형식 증명, 생산 증명, 그다음에 가망. 그다음엔 뭐가 중요하냐면 계속해서 운용을 하면서 계속 가망이라는 게 따라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가 처음에 인도됐을 때 비행체가 처음에 인도됐을 때 그 비행 성능을 계속 유지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한 노력, 그걸 계속 가망이라고 하는데 그 노력이 계속 지어야 되니까 결국은 인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산업군이 하나가 그러네요. 영속적인 새로운 네. 산업군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좋다고 판단합니다. 엄청난 변화겠네요. 저는 이게 상용화되면 네. 수혜 업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동네 미용실. 왜요? 센터장님 그거 헬멧 꼭 써야 탈 수 있죠. 아니 기껏 공항에서 사무실까지 20분 만에 오면 뭐해? 이것도 써야 되는데 머리가 머리 다 엉망이 망가져. 돼 있는데 머리 다 망가져. 머리 아. 다시 만드는데 한 30분 걸려요. 결국 1시간 걸리는 거야. 그 개인적인 그 생명 보호 장치는 안 만들어야 하고요. 그런 게 항공기 없어야 되죠. 자체에 생명 보호 장치가 있고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도 파라슈트가 장착되어 있는 기체를 요구를 할 거고요. 아, 사고가 기체 났을 자체가 기체 자체가 사람이 피는 게 아니라 기체 자체가 낙하산에 연결이 돼 있는. 그 지금도 그런 항공기는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벨트만 매면 되게 자동차처럼. 지금처럼 항공기에 문제가 생기면 뭐 머리 안 써도 항공기에서 머리 아니네. 파라슈트가 나가는 그런 일이 그래야 생길 돼. 겁니다. 그 관건이다 정말. 지금 이거 킥보드 이거 왜 그 포인트 얼마나 미용실 얘기에 뜨는데. 지금 센터에 한숨 쉬셨다고 지금 제보가 지금 잇따르고 있잖아요. 안전성에는 아까 좀 전에 또 말씀드렸던 이제 파라슈트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불의의 사고로 낙착됐을 때 네. 항공기 불나면 안 되고 사람이 다치면 안 되고 하는 그 낙하 그 상황에서의 그 요구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진짜. 우리는 이런 거 재밌는 걸로 봐서 네. 자주 모셔야 되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카이 한국 항공우주산업 진짜 카이가 우리나라 UAM을 짊어지고 있네요. 그럼 만들어 봐야 여기서 안 만들어 주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이런 게 부가가치 많아야 되는데. 카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네. 윤종호 센터장님. 기술혁신센터장님 이거 2035년에 네. 다시 모시는 걸로. 지금 어디 계시든 간에 저희가 수배에서 꼭 모시겠습니다. 저도 어디 있든지 간에 그거 하는 날 올게요. 내가 UAM 타고 와. UAM 타고. 뭐든 간에 이 자리에 네. 상용화되는 날 저희하고 이 세 명이서 네. 우리 이때 이 화면 보면서 야, 저 때는 안 기자도 괜찮았었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네. 하면 좋겠습니다. 예. 카이의 윤종호 기술혁신센터장님 오늘 많은 가르침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